먼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저를 예결 소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좀 우려 섞인 말씀도 있었지만 성심성의를 다해서 역할을 해서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관련해서 모든 부처에 좀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예결소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좀 더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기본사회 실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각 부처에서 낸 여러 가지 핵심 예산 과제 중에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의 정책 과제에 부합하는 도전적인 목표, 또 도전적인 예산 수립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의 반민생적이고 반민주적인 그런 방만 기관 경영에 연루되어 있는 예산이 그대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우리 직위원 재판부의 재판 내용 영상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를 제가 몇 편을 좀 봤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정말 재판관인지 아니면 무슨 예능 프로그램 사회자인지 저는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거의 말투는 뭐 술집에서나 쓸 것 같은 그런 어투의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고 또 윤석열 변호인단이 막말 수준의 말을 퍼붓는데도 제지도 하지 않고 그거를 웃으면서 즐기는 모습까지도 저는 보게 돼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이게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거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재판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재판의 재판관이 저렇게 진중하지 않게 재판들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저런 상황이 된다라면 저는 대법원이 당연히 재판부를 변경하든가 아니면 강력하게 주의를 주든가 뭔가의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방치한다는 것 자체도 지금 현재의 내란 재판 자체를 희화화하는데 대법원이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국민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노출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 부분과 더불어서 결국은 국민의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이 예산 검토인데 그럼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가 국민들 보기에 그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저런 행태들을 방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예산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법무장관님, 예. 저는 검찰 관련 예산에서는 특활비 관련된 예산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뭐 떡값으로 큰 돈 주고 하는 거는 통일교 같은 데서나 하는 거고 거기 뭐 일부 국회의원들도 가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까지로 이제 어떤 분은 지금 고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검찰 간부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증빙에 대한 이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증빙 절차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를 보고 특활비 예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자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직접 좀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그 관련해서 뭐 한 말씀만 드리면은 뭐 과거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의 특활비 사용 확실히 달라지게 만들겠습니다. 절대 단 한 푼도 우리 국회의원님들 보시기에 원래 목적에 어긋나게 쓰지 않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는 지금 사회적으로도 적극적인 역할을 여러 부처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관련됐던 정책이기도 하지만 아까 범죄 피해자 관련된 얘기가 있었잖아요. 범죄 피해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서 당시에 법무부가 농림부와 협업을 통해서 사회적 농업이라든가 치유 농장들 같은 경우에 범죄 피해자들이 와서 뭐 커튼도 가리고 집 밖에도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공포감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치유받고 일자리를 얻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윤 정부 때 대부분 사라지거나 정지가 돼버렸어요. 또 그때 법무부에서 제안했던 내용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 민생범죄 피해자들 같은 경우가 이제 교도소에 와 있으면은 가족들은 경제적 빈곤에 빠지니까
교도소 안에 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일을 하게 하고 그 수익금을 청소년인 자녀들이나 이분들한테 보내줘서 네네.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문제이지 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 법무부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저는 법무부가 이렇게 기본사회와 관련돼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다각도로 존중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갖고 계셨던 것들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좀 복원을 하셔서 네네.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예, 그 수용자들의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들은 좀 있는데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천연도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그 기관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항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세출 예산을 보면은요. 법무부에서 뭐 일반 회계만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4.8% 정도 증액됐고 감사원 1.7%, 헌법재판소 6.3%, 대법원 5.6%, 그 정도의 세출 예산 증액안을 만들었는데 법제처는 무려 전년 대비 31.9%가 증액된 세출 예산안을 만들었고요. 공수처는 전년 대비 17.3% 이렇게 많이 늘린 세출 예산을 만들었어요. 아주 우려가 됩니다. 제가 얼마 전 국감에서도 고액을 들여가지고 안마기를 설치해가지고 그 예산을 낭비하시더니 이번에 금년에 우리 전문위원회께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내년에 검사 스피치 교육을 한다면서 1인당 140만 원을 또 책정해놨답니다. 무슨 고위공직자 안마처 넘어서 이제 고위공직자 웅변학원입니까? 이 공수처의 검사들은요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공판활동 지원을 하는데 스피치 교육을 한답시고 1인당 140만 원을 씁니까? 공수처장님, 네. 나라 돈이 그렇게 해픈 게 아닙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그리고요, 예. 했습니다. 지금 대법원 행정처장님, 예. 대법원의 그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전년 대비해 가지고 세입 세출 예산이 약 46% 정도 갑자기 확 늘어나는 지금 상황인데 왜 그렇죠?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소위 단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제 우리 가장 큰 부분은 국선 변호료 일반 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그 부분이 늘어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법원 행정처장님 혹시 예. 대한변협에서 그 하는 법률구조재단 예. 네. 법률구조 사업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서영교 의원님하고 저하고 어저께 그 토론회도 같이 갔었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대한변협에서 그 경제적 약자, 또 범죄 피해자, 다문화 가정 이런 곳에 법률 구조를 해주는 사업을 하는데요. 예. 법률구조공단처럼 어떤 공적인 구조가 아니고 이건 대한변협에서 스스로 하는 대한변협 변호사들이 후원을 해가지고 하는 정말 민간 주도의 사업이거든요. 예. 굉장히 취지가 좋은 사업인데 대법원에서 원래 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가지고 그 지원을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2014년도만 해도 이 기금에서 5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해오시다가 이게 점점 줄어가지고 예. 내년에는 한 절반 정도로 이게 줄었더라고요. 예. 이거 좀 다시 이렇게 취지가 좋은 사업에 이 보조 좀 늘리는 것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요. 예. 예, 법무장관님.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 사업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걸 어제 토론회에서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20년 넘게 지금 대한변협에서 이런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재단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 약자, 범죄 피해자, 다문화 가정, 예, 정말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손이 미치지 않는 이 어려운 계층을 법률 구조를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취지도 좋고요.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대법원의 이 기금에만 의존해 있다가 그 기금이 상당히 지금 지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법무부에서는 그동안 이에 대해서 아무런 지원은 또 해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 법무부에서도 보면은
법률 구조 사업이 있고요. 내역 사업으로 충분히 이 법률 구조 재단에 대한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그 법률 구조하는 여러 법인들이 있는데 이 법률 구조 재단 여기는 정부 보조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이때까지 그냥 변협 차원에서 제가 2억 원이 저희가 반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반영했습니까? 예. 좀 더 하시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공수처에 그렇게 검사 스피치 교육하려는 돈 조금만 돌리면은요 어려운 사람들 정말 법률 구조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존경하는 장경태 의원님 또 안 계시네. 예결 소위에서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예. 어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저희도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법원행정처장님. 예. 이번 예산에 이제 보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선 변호료 또 저소득층 파산관제인 선임 비용 지원 예산을 증액하셔서 예. 참 잘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키오스크를 도입해서 차별 없는 법원을 만들고 무엇보다 그동안 법사에서 계속 좀 지적이 있었는데 공무직 청소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과 휴게 시설 설치하는 예산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건 굉장히 칭찬드립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주된 관심 사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법원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이런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정관 예우라든지 법조 비리, 그동안 국감에서 판사들의 또 비위 행위에 대해서 법원 내부의 자정작용 이런 것이 사실상 미흡하고 제 식구 감싸기 한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처장님 생각하기에는 대법원장이 만약에 퇴임을 하게 되면은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대부분의 법관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뭐 헌법재판소 소장이라든지 또 대법관이라든지 사실상 법조계 가장 이제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이 옷을 벗고 이 정관 예우를 받으면서 이 변호사직을 수행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국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분들의 이 변호사를 정관 예우를 좀 더 차단하기 위한 조치나 법령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사실은 헌재에서 판단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수행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 즉 이제 전직의 고위 기관장 출신에 대해서 어떤 이제 예우 조치가 수반되는 것하고 비례해서 그에 대한 부분의 정당성이 더 상승해서 올라갈 텐데 그런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대법원 출신의 변호사가 대법원 사건 맞는 거 이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예. 지금 현행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뭐 특별히 잘 아시겠지만 현재 그 전압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압에서는 이제 전압 대법관들이 이제 각종 연구관계, 저 친인척 이와 같은 분들이 이제 로펌 변호사로 있다든지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종합 사정을 종합해서 그 부분에 회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 지금 국회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아예 대법원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법안도 이미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대법원에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자정작용할 수 있는 안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실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국감에서 밝혀졌는데 대법원의 윤리심사관실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법조 비리나 대낮에 술판 벌인 판사들이나 뭐 이런 경우에도 룸살롱 출입 판사나 이런 경우에도 제대로 된 징계조차 하지 못하고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이없게도 당사자들이 부인하면 그대로
인용을 해서 사실상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결정을 내리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 윤리감사관실을 사실상 실질하고 독립성을 좀 더 갖추도록 개편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어떤 지역에 이런저런 문제점이 제때 발견돼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마도 저희들 생각에는 이제 그 윤리감사관실이 이제 일반 행정처로부터 독립하면서 독립성을 더 강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유기적인 관계가 좀 끊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이제 윤리감사관실하고 저희들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단기적인 또 중기적인 이런 대책 마련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신뢰를 얻는 그런 사법부 내부의 자선 작용이 제대로 작동을 할 때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신경 써서 예. 많이 준비가 되시면 또 국회에 좀 예. 보고를 해서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생들 많으십니다. 법제처장님, 예. 지난번에 그 처장님 발언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 이후에 또 유튜브 나가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좀 그 발언 경위나 좀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나갔던 것인데, 뭐 예. 근데 사실은 그래도 예. 요지는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다, 뭐 대장동 사건에 무죄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저는 그래서 우리 처장님이 그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 장관도 나와 계시고 헌재 사무처장, 뭐 감사원장 이런 분들이 직접 재판에 관여하진 않지만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신뢰받는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의 수장들이신데 대통령이 유죄다 무죄다 이런 표현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 그거 본인은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근데 나름 뭐 발언의 경위에 대해서 뭐 해명은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니요, 나가시면 안 그런 되는 일이 거죠.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장이 어떻게 특정 성향의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지금 재판이 중단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그거 정말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는 저희 당에서 탄핵 얘기도 나왔고 예.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법제처에 물어봤어요. 법제처장은 탄핵 대상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돌아온 답이 법제처장은 아닙니다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헌법의 탄핵 소추 대상이 특정이 돼 있고 마지막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한번. 예. 지금 헌법재판 실무제요 513페이지를 보면 탄핵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국회 재량 기본적으로 국회 재량 사항이지만 탄핵제도의 취지로 봐서 입법 사법 절차에 의한 소추나 징계 절차에 의한 징계 처분이 곤란한 고위직 공무원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법제처장님의 생각이나 사고방식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좀 그런 질의를 받았으면 폭넓게 좀 알아보시고 약간은 뭐 아까 금방 뭐 잘못됐다고 표현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좀 진중한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실망스럽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내년에 법제처 예산이 예. 지금 보니까 31%가 늘었는데 뭐 다른 거는 인건비 같은 건 다 비슷한데 예, 제가 보기에 이게 그렇습니다. 늘은 게 법제 업무 정보화 추진 사업 예.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법제처 홈페이지 보고 들어가서 뭐 일반 여기 보면 AI 얘기도 해놓고 뭐 여러 가지 예, 꼭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제가 보기에는 법제처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정말 지금까지도 전혀 손을 안 봐가지고 황당하게 이럴 데 없는데 갑자기 몇십억 원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법제처가 이렇게 해서 다 다른 기관들 5% 6% 지금 뭐 물가 상승률만큼 올렸는데 법제처 혼자 이렇게
왕창 올린 게 근데 지금 그 올린 이유를 보면 전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그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그 국가법령정보 이번에 그 국자원 화재로 셧다운됐던 법령정보 제공센터 그 부분을 AI에 접목하는 사업이 이번에 국가 그 행정부의 AI 접목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배정된 게 있고 가장 큰 금액이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금액이 정보입법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정보입법 통합 플랫폼이 그 중앙부처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법제 공무원들이 모두 다 이용하는 필수적인 이 설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한 나중에 거죠. 저희 예산 소위에서 따져보겠지만 일단 국민들 신뢰를 되찾는 게 더 시급하다고 보고요. 장관님, 네. 그 내년에 이제 지금대로라면 검찰이 이제 사라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제가 쭉 보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좀 합리적으로 좀 우리가 추론할 만한 그 예산이 전혀 없고 일단 그 검찰이 지금 해체가 되는데 특히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검찰 예산이 내년에 21.8%가 정액이 됩니다. 네. 반면에 이제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소 유지하고 공소 이 업무 예산이 499억에서 524억. 상대적으로 수사 업무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공소 유지 담당 그 업무 예산은 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현재 나가고 있는 방향하고는 좀 엇박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약간 뭐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예산이 그 공소청, 중수청 법안이 지금 처리되기 전에 이제 예산안이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면밀한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예산은 지금 그 전에 만들어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뭐 어쨌든 뭐 검찰청이 간판에 내린다고 하더라도 검찰청 지역의 상당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공소유지가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에 관련된 예산들이 좀 필요한 거고 있고요. 다음 내년도 또 10월 2일까지 중수청이 설립돼 갖고 거의 활동하기 전까지는 또 검찰이 또 기본 임무는 그대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의원님 뭐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언론에 떠들썩한 그런 정치적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을 안 하는 것뿐이지 일반적인 기존 해오던 사건들 처리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세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분위기에서 검찰의 수사 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처장님, 예. 저 특정 업무 경비하고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제출 아직도 안 하시고 계십니까? 저희들 했던 걸로 했습니다. 제출됐습니까? 다만 이제 지금까지 그 경위를 좀 말씀드리면은 예. 그 전에는 이제 우리 예산실에서 국회 이제 파견을 거쳐서 지금 제출하는 걸 하다 보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늦어가지고 또 이제 2중 3중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 늦었는데 이제 바꿔가지고 예산실에서 바로 이제 제출하는 걸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국선 전담 변호사들의 업무 만족도 예, 의뢰인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면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을 조사했더니 6년 연속 70% 내지 80%의 만족률을 보이던데 예, 정말 충실하게 일을 해주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로만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보수가 2008년 이후에 한 번도 징역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예. 이것은 봉급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 또 국선 전담 변호사가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뭐 인건비 같은 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또 부담을 하는 예. 이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 서민 인권을 그 보장해주는 차원에서도 국선 변호인들 보수 내지는 수당 또는 운영 지원비를 올려주자는 제안을 했고 예, 옮기는 안이 국회 차원에서 징역 합의가 됐다가 내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게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징역이 돼야 하는데 아직 그게 반영이 안 돼서 국회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오히려
일반 국선보다도 이제 보수 역전 현상이 생긴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 이들도 기재부에 계속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쨌든 저는 그 뭐 국회 차원에서 예. 징역 제한을 예, 하려고 좀 마음먹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법무장관님께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특검이 추경호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대통령 시정연설하시는 날 거부하고 뭐 성명을 내고 방해하는 운동을 하셨습니다. 특검은 정부 차원에서 업무에 관여를 하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희 법무부와 어쨌든 뭐 보고라든가 지휘 그런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뭐 잘잘못을 떠나서 영장 청구에 관여한 바도 없는데 대통령님께 그렇게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불참하는 이런 것은 화풀이를 엉뚱하는 데다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뭐 어떤 그 정당의 그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장관이 이렇게 의견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네. 예.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런 그 의원총회 장소를 4번이나 지정을 하고 3번 바꿨던 이 행위가 표결에 아무런 방해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그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참여했던 18명 말고 나머지 90명은 그러면은 자기의 뜻대로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런 협조 상관없이 자기들 의사로 그러면 내란에 동조를 해주는 행동을 했다는 것인지 그 좀 답변 자체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 갖고 법무장관이 또 의견을 말씀하기는 좀 어렵다는 좀 이해. 아무튼 뭐 내란의 밤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처신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쨌든 그런 부당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정말 과감하게 대응 좀 해주시고 흔들림 없이 법무행정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무도 실무관, 감호, 또 보호 담당 실무관 등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들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처럼 어떤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유사직역의 공무원들 특수 직무수당을 16만 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쯤 되는 8만 5천 원 정도라도 지급을 해보자라고 내부적인 합의를 했다가 윤석열의 내란 때문에 징역을 못하고 끝나버렸는데 이번에 장관님 오시고 나서 8만 5천 원 징역을 시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종적으로는 재정당국과 그 절반 정도 4만 원 정도 징역으로 합의됐는데요. 예.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좀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덕분에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만은 국회 차원에서도 더 노력해 네, 보겠습니다. 저희도 예결 과정에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검찰 개혁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신가요? 일단 그 공소청 설치법이나 중수청 설치법이 통과되어 갖고 내년 10월 2일부터 이게 발효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세요? 마무리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정부 안에서는 제가 뭐 정확한 보고는 지금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그렇죠. 예. 자, 네. 지금은 이제 예산을 우리가 논의하는 겁니다. 예? 이제 내년 이제 1월 1일부터 예산을 오늘 여기서 국회에서 결정하는데 내년 검찰 개혁안이 지금 말로는 이렇게 뭐 한다고 변죽은 잔뜩 올려놓고 하나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막말로 국수위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상 의원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안 하기로 한 거죠. 국수위는 국수위는 지금 국가수사위원회. 법안이 아직 네. 국회 논의도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의원적이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낼 수가 없고 공소청, 중수청 말로 애도별로 띄워놓고 지금 예산 지금 뭐 여기서 올해 지금 전혀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일단은 물 건너간다고 봐야죠. 예, 그거를 예를 들어서 무슨 예비비를 쓸 겁니까? 그 예를 들면 중수청, 공소청을 만들어서 내년 이거 예산 올해 이번 예산안 금년 말 통과되기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게 없죠.
아니, 일단 법안이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국회에서 동의될까 결정이 되면은 현실이 그렇잖아요. 저희 뭐 법무부는 그 공수처에 관련된 법안은 바로 이관될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중수청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 조직 운영비, 새로 신설비 뭐 여러 가지 세부 예산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닙니다. 분명한 내년 거는 10월 2일까지는 지금 네. 현행 그 검찰청 체제가 가니까 하는데 그대로 그게 가고 어차피 그 이전에 법안 조직이라든가 인력 그런 구조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이양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자, 그게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 이런 구조로 봤을 때 한 번 더 따져보세요.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다만 그 중수청은 저희 법무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거는 바로 저기죠. 특검. 네, 특검은 이제 뭐 연장하고 하니까 특검 예산은 뭐 차질 없이 반영했나요? 예, 뭐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돈값 하고 있나요? 그건 뭐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법무부 장관이 평가 안 해주면 누가 합니까? 우리가 저 어디 뭐 국토부 장관이 해줄까요? 어디 뭐 고용부 장관이 해줄까요? 최종적으로 뭐 수사 결과와 재판의 결과로 증명됐습니다. 네,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예산 낭비예요. 더구나 또 기간 연장 실적도 못 내면서 기간 연장해서 예산 낭비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는데 오늘 법사위 예산 오늘 심사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 보십시오. 전혀 무관한 게 아닙니다. 법무부로서. 특검은 되게 올해 안에 종료되기 때문에 잘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은 어떻게 지금 전혀 거기서 관여 안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사법개혁. 법원개혁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당사자는 아닙니다. 네. 네. 우리 행정처장님 예산은 예년에 준해서 담아온 거죠? 예, 저희들 재정당도 하고. 예. 그런데 뭐 사법개혁 한다고 말이죠. 뭐 대법관을 늘리겠다, 특별 재판부를 만들겠다, 뭐 사심제를 하겠다. 다들 변죽을 올려요. 예? 현실적으로 예산이 뒷받침하지 않고 그러면은 어차피 2026년도 이것도 거의 뭐 불가능한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괜히 사법부를 혼란시키고 겁박하고 국민들만 헷갈려요. 제발 학권 입장을 잘 견지하셔서 이렇게 정치권에서 상권 분립을 흔들어대고 예산 이거 책임 묻지는 이런 어떤 이렇게 정쟁을 위한 정쟁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주셔서 흔들림 없는 사법부 삼권 분립 유지 좀 지켜주세요. 예, 모든 법관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그럼요. 국민들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 모든 것은 현실이 따라줘야 됩니다. 자, 우리 우리 감사원장님. 네. 예, 이번에 그 국가 전산망 마비로 인해서 엄청난 대대적인 국가 현장에 혼란이 오는 거 보고 받으셨죠? 예. 예,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게 국가의 모든 전 정부 심지어 공기업까지 관련되고 민간과 연결되는 모든 창구 국민들과 관련되는 모든 창구가 막히고 마비가 되고 그로 인해서 막상 이 법사위에 우리 준비하는 우리 보좌진들도 이 법령정보망이 막혀갖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국감 준비하는데도 이 무지막지한 국가적인 이런 변란 사태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고요. 또 이로 인한 물적 이런 피해 금전적 피해 좀 한번 추정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권을 총동원해서라도 이런 거 재발 방지 방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예, 어떤 걸 좀 하고 계세요? 예, 적극적으로 감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법제처장님. 예. 네, 저 유튜브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잘했어요? 자. 분명히 여기서 사과했는데 거기 가서 또 같은 말 또 했죠. 아니 그러면 직원이 법제 우리 본인이 지금 그렇게 소위 말해서 국회 가서 잠깐만 좀 멈추자.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서 분명히 사과를 하고 유튜브에 가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제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국회를 농락하는 겁니까? 국민을 농락하는 겁니까? 예, 사법부에 재판관서가 아닙니까? 예, 법제처장이 중립을 유지하고 사법부를 존중해야 되는데 재판 결과에 대해서 예단하는 바람을 자꾸 해요. 여기서 사과하고 와서 또 유튜브 가서 그럼 직원들이 바로 법제처 직원들이 대통령이 막말하는 대통령이니까 유튜브에 나가서 대통령 불러놨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12개 범죄를 수사받고 재판을 받는 분이니까 창피해서 내가 못 살겠다. 대통령 하야하라 라고 민간 유튜브에 나가서 주장을 하면 법제처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같은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같은 차원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말 바꾸기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예.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정리해 주십시오. 송석준 의원님.
그 상권 분립을 침해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저 나름대로는 그 발언의 경위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했던 것인데 언론에서 종전과 같은 프레임 그냥 같은 내용으로만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정적인 네, 상황을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네. 법제처장님 답변을 추가로 하실 거면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해주시고요. 예,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관련해서 날카로운 질의는 필요합니다만 가급적 무관한 방송이나 이런 데를 조금 폄훼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른바 지상파를 능가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매체를 뉴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 나가셨다라는 그런 질타는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신용력과 영향력에 있어서는 송석준 의원님이 걱정하지 않을 만큼 공신력을 갖추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공소청 설치법 이외에 중수청 설치법 관련한 예산이라든가 아직 법안 심의가 되지도 않은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한 것을 위헌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예산 마련돼 있느냐 하는 것은 자칫 국민으로부터 검찰개혁이 두서없이 이루어진다 하는 오해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관련 상임위가 행안위이고 법무부 장관님 상대로 질의하실 내용이 아니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분별 있게 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은 판단할 수 있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듣자 하니까 걸핏하면 위원장을 가지고 물고 내려치고 위원장 보고 사과하라 그러고 위원장 보좌진이 위원장을 돕기 위해서 자료를 주는 것도 뭐라고 나무라고 좀 심하시지 않습니까? 신경질을 부려도 좀 적당히 하십시오. 정말 꼴불견입니다. 자,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영교 위원님 목소리 크다고 위원님의 순서만 되면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감안해 주십시오. 네, 이제 조용해지신 것 같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수청은 행안부 예산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법원행정처장님. 예.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 추진비 제대로 내십니까? 업무 추진비 그동안 내역 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조금 제출하는 과정에서 조금 비율이 있었는데 바로 정리해서 냈던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무엇이 부족해서 이제까지 안 내는 겁니까? 특정 업무 경비는 내셨습니까? 필요한 자료는 다 냈다. 대법원장은 관용차를 타고 다닙니다. 차가 2대, 겹칠 땐 3대나 됐어요. 차량 운행 일지를 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차량 기본 비용 받아갈 수 있습니까? 차량 운행 일지 내십시오. 그리고 관저에 누가 어떻게 출입했는지, 그리고 비상계엄 날 누가 어떤 회의를 했는지 자료를 요구해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회의했으면 기본 비용이 있었을 텐데 관저에서 쓰고 있던 비용 제출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저에서 쓰이는 비용 내역 제출하십시오. 예,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아마 준비하겠습니다만은. 예. 자, 윤석열 발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깜짝 놀랐죠. 영상 틀어주십시오.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뭐 거기서 무슨 뭐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에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해?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전 대통령께도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자, 저 정도 되면 판사는 뭘 물어봐야 합니까?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 내 앞에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규현 재판장은 뭘 물어야 합니까? 정말입니까?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사는 그걸 묻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질의합니다. 시끄러워요. 이 사람이 윤석열이 한동훈을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했는데도 그거를 쉴드 치고 싶어요? 12월 3일 날 전화 받은 나경원 의원. 내가 아주 놀라워요. 자, 의원님, 위원장님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네, 시간을 멈춰 드리세요. 네. 국회법 제147조에 따라 발언 방해 등의 금지에 해당함을 미리 알려드리고 이를 위반할 시는 발언 제한과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나경원 의원님, 신동욱 의원님께 경고했습니다. 자, 이제 조용히 하세요. 저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윤석열이 저런 얘기를 했는데 반성과 사과부터 하세요. 윤석열이 저런 얘기했는데 반성과 사과부터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면 가만히 계세요. 자, 내가 질의하면 가만히 계세요. 이 예산은 뭡니까? 지기현 재판부가 월급 받으면서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아주 충격적인 것을 제가 폭로하겠습니다. 이게 법원에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윤석열은 지기현 판사에게 윤석열 사건이 배당되었는데 국민 여러분, 이건 랜덤으로 배당된 것이 아니라 지정된 겁니다. 법원에서 이것을 지정했습니다. 윤석열,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내란 사건들 다 지정했습니다. 자, 전담재판부가 있죠? 법원에는 전담재판부와 일반재판부가 있습니다. 예. 전담재판부, 성폭력, 선거, 부패 등 있죠? 예. 그런데 내란 사건은 들어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일반 사건으로 배당.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내란 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지껏 속았어요. 법원 공보에만 가도 전담이 있습니다. 성폭력, 선거와 부패, 그리고 재정, 그리고 지기현은 식품과 보건 전담이에요. 그러면 내라는 전담재판부가 이 상황에서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일반 사건으로 배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지기현에게 윤석열 사건을 가서 지정했어요. 관련 사건으로 배당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존경하는 법원행정처장님, 여러분은 김용현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접수했다가 다시 지금처럼 일반 사건으로 바꿨어요. 왜 그랬습니까?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접수했다가 일반 사건으로 여러분은 바꿉니다. 여기에는 성폭력 전담 등이 있는데 내란 전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자고 했는데 여러분은 위헌 운운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여기에 1분만 더 주십시오. 아까 방해받았어요. 나경원 의원이 계속 발언을 방해했습니다. 위원장님 1분 더 주십시오. 예, 그럼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대법원 홈페이지를 보면 선거와 부패 전담, 보건과 식품 전담, 재정 전담, 아동 범죄 전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사건과 김용현 사건은 내란입니다. 그러면 내란 전담을 만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은 일반으로 돌렸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것을 전부 다 적시 처리 필요 사건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송석준 의원님과 신동우 의원님이 조용히 하시면 빨리 끝납니다. 김용현을 지기현에게 배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지호 사건, 윤석열 사건을 다 넣고 지기현은 조이대가 대법관으로 있을 때 재판연구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기현은 식품과 경제를 담당하고 보건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용현과 내란, 윤석열의 내란에 당토 맞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고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특정하게 전담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전부 다 적시 처리 필요 사건으로 전담했어요. 저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은 법원행정처장이 보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보고받았습니까? 저희들에게 중요 사건이라고 하는 적시처리 중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 행정처에 있는 39명한테 일괄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그냥 보내도록 되어 있지 특별하게 따로 개별적인 혹은 구두에 의한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제가 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법원행정처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면 법원행정처장 아니에요? 어디서 법원행정처와 법원행정처장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39분의 행정처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메일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알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셔야 합니다. 법원은 지기현에게 윤석열 사건을 갖다가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기현은 조이대 재판연구관으로 있으면서 윤석열의 사건을 구속 취소시켰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심했지만 그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법원을 믿고 지지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 말씀. 네, 답변하십시오. 예, 자, 나경원 의원님.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의원 변호사예요? 내가 묻고 싶은데 윤석열 의원 변호사예요? 윤석열 변호사예요? 예. 윤석열이 총을 쏴서 죽이고 싶다고 했는데 여기 나경원 의원 이름은 없다 이건가? 송석준, 그거 반성하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예, 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내란 사건이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전담 재판부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 당시에 바로 이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 아마도 중앙법원에서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 재판부라고 특정 지어진 유형별 사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건으로 취급을 해서 거기에는 모든 재판부에 대해서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 배당 절차를 갖다가 착착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내란이라고 하는 정말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사건을 그 중앙법원에서 특정 재판부에 오히려 지정 배당을 한다고 하면은 더더욱 국민들의 의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보고를 받기로는 이제 배제 사유에 있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상대로 해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한 것은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들어온 이제 윤 대통령 사건이나 또 조지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그런 규정에 따라서 그 사건에 붙여서 같이 지금 세 건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자고 했을 때 뭐라 하셨습니까? 안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이라며. 지금 보니 모두 전담 재판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처럼 내란이 갑자기 일어나 전담 재판부가 없다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란 전담 네, 서영교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법원행정처장님. 예.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의심을 할까 봐서 이 일반 배당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일반 배당 그 자체를 의심하는 거예요. 사실은 법원 행정처장님의 설명을 의심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란이 반복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내란이라는 것을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란을 반복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내란을 극복해낸 나라에서 말씀드렸죠. 17년 만에 재판을 못했어요. 17년 동안 재판을 해본 적이 없어요. 17년 만에 온갖 증거를 찾고 국회가 질타를 하고 정권교체가 몇 번이 되고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그런 다음에 재판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란 재판 쉽지 않습니다. 내란 극복을 국민들이 안 해줬더라면 편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사법부가 눈꼽만큼도 노력을 안 하고 내란의 편의적인 내란의 자칫하면 내란 성공을 도울 뻔했던 그 위험천만함을 질타하는 겁니다. 너무 편안하게. 그런데 그것을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훈련되신 법원 행정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 태도 자체가 지금 의심을 초래하는 거예요. 자꾸만. 예산과 무관하다고요? 이런 사법부의 예산을 왜 주는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사법 정의를 회복하지 않고 포괄형에 동조를 한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 혈세를 왜 지원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예산과 무관한 사태입니까?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나경원 의원님이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란만 나오면 일당 독재라고 벌떼같이 막 대드는데 내란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내란이 그러면 안 무서워요? 내란이 당연히 무서운 거지. 내란 극복을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내란병을 누가 걸린 거예요 도대체? 국회가 내란을 수습하려고 하는 이 치열한 노력을 회방을 놓으면서 그걸 의회 독재라고 뒤집어 씌우십니까? 윤석열이 국회를 무장한 군인으로 침탈할 때는 뭐 하신 겁니까? 아까 그 서영교 위원이 보여주신 폭탄주를 별들을 모아놓고서 국군의 날에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나라를 파탄낸 그 윤석열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못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잘 알면서 왜 막아내지 못했습니까? 몰랐던 게 그렇게 당당한 겁니까? 잘났습니다. 눈곱만큼이라도 미안한 느낌을 가져보십시오. 모질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서영교 위원은 질의를 잘 하신 거예요. 그걸 질의를 못하게 회방 놓은 게 나경원 의원, 송석준 의원, 신동욱 의원이십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철이 좀 드세요. 좀. 철 좀 드시라고. 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법무부 장관님, 예. 예산 관련해서 지난 7월에 추경으로 검찰 특활비 40억이 증액됐는데요. 네네. 그 비용은 부대 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입법이 완료가 돼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추경에 편성된 40억 특활비를 한 푼이라도 사용을 하면 그것은 국고손실죄에 해당합니다.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네.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뭐 올해 안에 올해 안에 후속 입법이 완료가 돼야 그 40억 특활비는 검찰에서 뭐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40억 특활비에 한 푼이라도 검찰이 쓰면 그것은 국고손실죄에 해당합니다. 네, 뭐 지금까지도 한 푼도 안 썼고요. 예,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특활비 72억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네네.
일단은 이게 2021년에 그 검찰의 그 6개 범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일대에 그 당시에 8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으로 2개 범죄로 줄어들었는데 불구하고 계속 이 84억이 그 줄어들지가 않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84억 중에서 2개 범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28억이 맞습니다. 3분의 1이니까요. 28억이 맞고 그 28억 중에서도 지금 올해에 공소청이 10월 2일 날 출범하기 때문에 9월 달까지 사용할 수 있는 뭐 특활비는 21억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활비 다시 산정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빙 자료를 제가 지금 확인했더니 검찰에서 제대로 된 증빙 자료 안 내고 작년에 냈던 거랑 똑같은 자료를 내고 있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모두 삭감했습니다. 다시 검찰에 증빙 자료 제대로 내고 이 특활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21억 원의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예. 지금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던 부분을 저도 네. 궁금해가지고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이게 적시 처리 중요 사건 배당 예규에 따라서 윤석열 내란수계 사건에 대해서 아마 지기현 재판부에 배당이 됐다는 것 같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예, 정치처리 중요 사건은 뭐 한 달에 수십 건 정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배당이 됐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예규 5조에 따라서 사건 배당 주관자가 배당을 지정하여 배당한다. 그러면 사건 배당 주관자는 누구냐 하면은 계속 올려주세요. 그 법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지방 법원장님께서 지기현 재판부에 그냥 꽂아서 배당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초에 이제 그 김영현 사건 그 사건은 이제 그 배당 제외 사유에 있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그러면 김용현 사건도 이 적시 처리 중요 사건 배당으로 처리가 된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김용현 때부터 이 지기현으로 이게 처음부터 얘기가 된 거네요. 예,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관련으로 붙였다는 말씀이죠. 네네, 나머지 두 건. 화면 좀 다음 화면 보내주세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은 일단은 중앙지법에서 보세요. 김건희에 대해서는 선거부패 전담 27부, 한덕수 내란 지금 내단 중용임무 종사로 바뀌었죠. 근데 이것도 선거부패 전담 33부, 윤석열의 공직방 사건도 특수공직방 사건도 선거부패 전담 35부, 이상민에 대해서는 중요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재정합의부 43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를 중요 사건 적시 처리 배당으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이게 다른 사건하고 다르게 지기현 재판부에 윤석열이 배당됐는가를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용현을 그렇게 배당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붙였다는 건데 그 후에는 왜 이 중앙지법에 제대로 배당을 한다면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 공직자의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선거범죄나 부패범죄 전담 여기에 전담 재판부에 배당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부러 이 사건만 빼가지고 김용현부터 이 중요 사건으로 적시처리 중요 사건으로 배당을 했다. 그것을 배당한 사람은 지금 예규에 따르면 법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규정을 해석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기현을 특정해서 김용현부터 윤석열을 붙이고 노상원을 붙이고 조지호를 붙이고 이렇게 붙이신 거거든요. 예. 제가 어쨌든 이제 질의가 있고 나서 이제 저도 중앙에서 듣고 이해한 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첫째는 이제 선거나 부패 사건하고 그 전남 사건이 내란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이게 그 선거 부패 사건의 범위에 내란 사건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건으로 취급을 해서 이렇게 이제 배당을 갖다가 이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직접적인 관련이 이제 김용현 사건의 어떤 그 사건을 이제 그렇게 그와 같이 배제 사유에 있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이제 무작위 전산
다른 배당으로 해서 이제 그 지부장한테 배당되고 나서 나머지 이제 윤 대통령 사건은 주범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관련 사건 배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넓게 보면 이제 내란 사건에 들어가는 다른 사건들 아까 이제 이상민 등등 이 사건이 있지만. 예. 그러면 지기현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하니까 이거는 뺐다는 건지 왜 이렇게 배당이 됐는지가 이게 그 말씀을 좀 예. 중앙지법에서 기준 없이 배당이 된 것 같거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이제 최초에 김영현 사건이 이제 배당될 당시에는 이제 현재 법원장이 아니라 종전에 이제 그 김정중 다른 법원장 계실 때 그와 같은 이제 접수 및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제 사유 중에는 예를 들면 연고 관계도 있지만 사건 업무 부담이 이제 지나치게 많고 그럴 때 그것을 그렇게 하면 이제 기존 이 사건도 지금 12월 15일 날 이제 결심되는 걸로 본이 이제 재판부에서 밝혔고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업무 부담을 지나치게 과다하게 하면 아마 그 결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제 사무분담위원회 이런 데에서 그 사건은 이제 관련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중구난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 부분 저희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따져볼 필요가 없으실 정도로 국민이 보시기에는 한심하고 졸속적이고 임기방편적이고요. 애초부터 그것은 네, 끼어 있는 겁니다. 우리 대법원장님과 지기현 판사와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의심이. 위원장이 정리 말씀을 드리면 꼭 그렇게 개입해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송석준 의원님. 끈끈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여당 야당 편이 어디 있습니까? 내란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지. 법사위 왜 오신 거예요? 법사위가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예산이 누구 돈이에요? 국민 돈을 내란 재판 엉터리로 하면서 내란법 삭방하는 데 썼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야기한 건 관저 예산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관저, 조입의 관저, 윤석열 관저가 아니라 듣지도 않고서 조입의 관저 예산, 조입의 차량 일지 예산, 그리고 업무 추진비 예산, 특정 업무 경비 예산. 위원장님, 우리 박원장 의원님 물어보신 거 제가 네. 답변했습니다만 이제 중앙 거기서 방금 추가 확인해 준 게 있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중앙에서 말씀하시기를 박 의원님 이제 그 아까 중앙에서 누가 말했습니까? 형사수석부장이 지금 이제 형사수석부장 예. 네, 증인으로 불렀을 때 안 나오신 형사수석부장께서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취지로 이제 그
직위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사건 배당 이후의 업무량 때문에 그렇지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이제 배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예. 그거는 그러니까 드린 것처럼 최초에 이제 그 김영현 사건 당시에는 종전 법원장이 지정한 게 아니라 그때는 무작위 예, 그 이후에 하는 그 관련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원래 사건에 이제 그 관련 사건으로서 배당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그 이제 사무분담 위원회나 이제 그 사건 이제 배당. 말이 되십니까? 윤석열 사건을 거기다가 그래서 붙여요? 말이 되십니까? 이렇게 큰 사건을 그렇게 붙여요? 직위원한테 붙여주려고 한 거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니 대법원 예산 그 검증의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왜 그렇게 자꾸 방해를 하세요? 윤석열만 나오면 네,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떠들면 안 돼요. 법무장관. 예. 윤석열이 재판정에 나와서 나 김건희 하니까는 영부인한테 김건희라고 말이 되냐? 이런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법 앞엔 다 평등합니다. 네. 아무리 장관이지만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술 먹고 저런 것들이 과연 내란 청산이 되지 않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법무부, 검찰 인사 다 하신 겁니까? 일단 그 검사장급하고 고검검사까지 인사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나머지는 해요? 나머지 그 평검사들은 내년 2월에 정기 인사 때 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간부들은요?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1차적으로 검사장급 그다음에 대검검사급 그다음에 고검검사급까지 인사가 있었습니다. 출입국 관리본부장은 임명됐어요? 지금 그 제청을 했습니다. 네. 제가 수차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대기업을 빼고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에 외국 노동자를 가지고 있지 않고는 생산이 안 돼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에는 약 10에서 15%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또는 계절 노동자입니다. 이분들이 생산 활동을 해서 우리 경제가 지탱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월급을 받아서 물론 본국에도 보내겠지만은 소비 활동을 해서 경제가 지탱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무엇을 해주는가 이 문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출입국관리본부에서 목포 출장소를 사무소로 승격시킨다고 했다가 행안부에서 반대해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러면 목포 지역에 있는 최소한 수만 10여만의 해외 노동자를 거기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네, 어쨌든 뭐 지금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법무부가 지난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뭐 출입국관리본부라든가 그 다음에 교정이라든가 범죄 예방이 굉장히 업무량이 한 2배, 3배씩 늘었는데도 인원이 별렇게 많이 늘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뭐 법무부 얘기하면 뭐 검찰 업무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출입국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검찰만 네. 우대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완전히 지금 뭐 방향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본부나 교정본부나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를 하면서 물론 생활 인구를 파악하고 있지만은 이분들도 예를 들면 해남군이 6만 5천 정도 돼요. 그런데 노동자들, 해외 노동자가 1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8만이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교부세나 특별교부세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우리 국민만 하고 그 사람들을 버려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출입국관리본부에서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가 올해 좀 수시직제도 반영하려고 뭐 행안부 장관에게 몇 번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요. 내년도 정직제 개편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 더 특별하게 제가 좀 나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18 정신적 피해자들의 그 공소시효가 완료된 것을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애야 된다고 장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게 아직도 결정 안 됐어요. 제가 그래서 국가폭력 사건 관련해 갖고 친일 행위자들의 재산에 관련해 갖고 친일 행위자들이 시효 주장 못하는 해서는 안 된다고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국가에서도 국가폭력 관련 사건에서도 소멸시효 주장을 우리가 안 하는 게 좋겠다. 물론 판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나 해외 노동자 문제를 언제까지 정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 제가 뭐 바로 언제 시간을 두고서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의원님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내년도에 하여튼 역점적으로 노력할 부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0번째 질의 순서는 당초 박준태 위원이셨는데 신동욱 위원으로 1차 변경이 됐고 다시 신동욱 위원에서 주진우 위원으로 2차 변경이 되었고 3차 주진우 위원에서 나경원 의원으로 변경이 되어 나경원 의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법사위는 한마디로 초등학교 학급회의보다도 못하다. 위원장께서 이렇게 회의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뭐 예산 문제하고 상관없는 거 나오면은 우리 당이 하면은 뭐라 하고 민주당이 하면 그 주제로 지금 몇 분을 얘기하셨습니까? 간담회장입니까 이게? 창피한 줄 아세요. 그 말끝마다 내란 핑계대면서 내란은요 법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계엄은 이미 탄핵으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 겁니다. 내란 이야기하고 법사위 이렇게 마음대로 위원장 마음대로 멋대로 해서 되시겠습니까? 이거야말로 횡포입니다. 횡포. 추미애 위원장의 횡포라고요. 간사를 임명을 해줍니까? 소위 위원을 우리 뜻대로 해줍니까? 이게 바로 야당을 탄압하는 그런 독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성호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특검이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을 쳤어요. 근데 영장 내용에 뭐 이런 거 있대요. 10월 2일에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위원장들 회식하면서 말한 것까지도 만찬한 것까지도 내란 모의라고 했다는데 이거 지나친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그 특검의 수사 내용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께서 어쨌든 특검이 독립적이라고 하지만 모든 예산부터 다 관할하시는데 이거 지나치다고 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청구한 거요. 아니 민주당 의원으로 충분히 계엄 해제할 수 있는데 이건 애시당초 불능범이고요. 우리가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 표결 부분은 절대적으로 개개의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란으로 몰이한다? 내란 극복을 이유로 해서 한마디로
말 안 듣는 야당 해산시키고 말 잘 듣는 야당 하나 만들어서 일당 독재 국가 만들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 청구는 야당 말살의 신호탄이다. 법무부 장관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멈춰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뭐 얘기했다고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주의 주셨습니다. 네, 저희들 주의 줬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 이진숙 장관 발언하고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하지 않았습니까? 법제처장 그러한 이름을 달고 어떻게 대통령이 유죄니 무죄니 대통령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그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아닙니까? 주의 주십시오. 예, 이진숙 구체적인 내용은 좀 저희들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진숙 위원장하고 똑같이 주의 주십시오. 법무부 장관. 예. 이진숙 위원장 영장 신청하고 뭐 감옥 수갑 채웠는데요. 조원철 처장 똑같습니다. 선거법 위반이에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이진숙 위원장도 대통령 선거 있을지 없을지 결정도 안 된 9월에 유튜브 출연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지금 이번에 영장 청구한 거 아닙니까? 그 논리라면 법제처장도 영장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검찰이 공직선거법에 관해서는 전혀 뭐 권한이 없습니다. 네. 아니 영장 신청하면 영장 청구는 검찰이 하잖아요. 뭐 경찰이 경찰이 수사해야 신청한 거 경찰이 검찰이 수사해야 될 영장 문제고요.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권한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 회피하시지 말고 수사 권한은 보세요. 없습니다. 네.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 우리 지금 법사위가 이렇게 무슨 봉숭아 학당도 아니고 내란만 얘기하면 그냥 가는 겁니까? 내년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굉장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창피하실 것 같아요. 저희 뭐 작년에 기본 임무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활비 요새 잘하신 거 하나는 있어요. 간첩죄 개정하시겠다고 한 건 잘하셨는데요. 제가 아니 그건 뭐 법사위에서 잘 칭찬해드립니다. 논의해 주시길 좀 부탁. 근데 아니 작년에 특활비 빵원 만들었다가 특활비 다시 원복하시니까 좀 창피하지 않으세요? 뭐 의원님들이 이번에는 협의해서 검찰 잘 특활비 결정해 주시기 써도 바랍니다. 됩니까? 네. 저는 제대로 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마약 더 이상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그런 토론을 했습니다. 마약은 사법, 치료, 재활 이 세 단계가 중요한데요. 지금 마약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중심이 되어서 마약 각 뭐 관세청, 경찰 다 하는 거 종합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검토 수사권 이제 완전 특활되고 나면 그 기능은 과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리고 마약 지금 우리가 공급 그리고 투약 다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마약 중간 어떻게 보면 기착지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수사 공조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동안 국제 수사 공조의 노하우는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하실 건지. 대한민국이 정말 마약 청정국은커녕 이제 완전히 뭐 좀비거리 생기는 뭐 샌프란시스코 좀비거리 생기고 이런 쪽처럼 된다면 그거 다 검찰 해체한 지금 정부 책임이다. 이거 법무부 장관은 수수방관한 법무부 장관 책임이다라는 말을. 예, 어쨌든 뭐 그 마약 문제 심각성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네. 예산 늘려놓으셨는데 부족하다는 걸 지적하고요. 특히 치료와 재활 부분에 대해서 더 내밀하게 살펴보실 거예요. 예, 정말 그 뭐 좋은 지적이십니다. 전체 지금 수용자 중에서 성범죄자 다음으로 마약 범죄자들이 한 7,000명 내외가 됩니다. 지금 치료 재활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좀 국회에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정부 범정부 차원의 지금 마약 그 합동수사본부 좀 구성해 갖고요. 더 강하게 단속하고 어떤 치료 재활까지 이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약 우두머리를 꼭 잡으세요. 네. 전 정부가 연결되어 있는 마약 우두머리 꼭 잡으세요. 꼭 잡으세요.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전주울 출신 이성윤입니다.
행정처장님, 예. 지난번 국감 때 예. 그 직위원 재판부의 식품 보건 전담인데 왜 이게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배당이 됐냐? 예. 이게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한다. 예. 과거에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용현과 비합본 통화를 하고 뭐 경찰에서 사건은 검찰이 긴급 체포해가지고 영장 청구해서 기소했고 이건 내환세력과 검찰이 연계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듯이 법원도 지금 그런 국민들이 의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장님께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다음에 직위원 재판장과의 관계, 연구하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알아봐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에게 청구를 했는지 그걸 좀 상세히 물어봐서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알아보셨습니까?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답변서 보고 오기로는 첫째는 이제 그 대법원장님하고 이제 직위원 이제 부장은 재판연구관과 또 대법관으로서 근무했지만 전속은 아니고 같은 시기에 그건 이제 기록상 나온 걸 알고 있는데요.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친한가? 특별한 친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과연 이 직위원 재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또는 추천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치에 있는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런 특별한 것은 없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질의하신 제가 또 이거 질문하니까 나중에 물어봅니다. 그 박한수 전 육군 참모총장이 10월 말에 전역을 했습니다. 민간인이 되었어요. 예. 민간이 되면 민간 법원으로 그 사건이 이송되겠죠. 예. 박한수 전 참모총장은 내란 임무 중요 종사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내란 임무 중요 종사자 사건이 어디로 이송된지 아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주소지가 이게 논산입니다. 예. 논산 지원으로 갔습니다. 혹시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보고 안 받았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전담 사건 여부하고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하고는 직접 보고는 안 관련이 받았어요? 없습니다. 예, 저 아까 말씀드린 이 사건이 논산 지원으로 갔는데 논산 지원은 합의부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재판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또 걱정합니다. 예. 이 사건을 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번 어떤 이제 경위로 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중앙지법으로 이송을 하더라도 꼭 직위원 재판부에는 배당하지 말아 주십시오. 12월 15일 날 재판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만 점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윤리감사관실이 감찰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됐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행정처로부터 독립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장 직속으로 이직서고 그렇죠? 제가 답변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취지입니다. 행정처와 결별된 대법원장 지위를 받는 건 맞지 않습니까? 예, 대법원장 직속 독립된 기관으로 저희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윤리감사관이 지금 보니까 법원 출신만 임명이 됐습니다. 맞죠? 지금 감사관으로 된 분이 딱 지금 역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두 분입니다. 두 분인데 법원 출신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은 과거에 검찰이 제19 감사기 한 것처럼 법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온적인 수사를 하는 거 아닌가, 조사를 하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비법원 출신이 윤리감사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또 대법원장으로부터 지위를 좀 받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독립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지금 주신 말씀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법무장관님. 네. 대장동 사건이 10월 30일 날 선고됐습니다. 예. 그 판결문이 약 700쪽이에요. 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아니 뭐 제가 다 검토하지 못하고요. 예. 저희 뭐 실무자들이 요약해온 내용은 대충 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 판결문을 좀 읽어보니까요, 참 황당하기도 하고 검찰이 또 이렇게까지 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한 부분이 나오는데 2022년 1월 이게 기소가 2021년에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2022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검찰 피신의 증거 능력을 내용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러자 검사들이 배임죄가 아니고 이미 기소했던 배임죄가 아니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그 피고인들 조사를 많이 합니다. 증언을. 그래가지고 그걸 재판부에 증언을 내고 공장 변경하고 별건 수사를 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하셔가지고 좀 이런 검사들
예, 어쨌든 뭐 별건 수사 관련해서는 법원에서도 굉장히 지금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면밀히 보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저는 범죄 예방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유괴 미수 사건이요. 예. 이게 지금 계속 보도가 너무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보도가 났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만 300 몇십 건의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 중에 그러니까 하루당 1.3개꼴이래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불안해서 개별 경호를 하는 데가 많다라고 하고 실제 처벌됐던 수위를 보니까 유괴 미수범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단 20%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목적범처럼 돼 있거든요. 네네네. 유괴범은 100% 다 실제 목적을 감춥니다. 그리고 실제 유괴가 성공하면은 아동 실종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범죄에 의한 실종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애를 잃어버린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실제 미수범은 사실상 너무 초기에 잡히니까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무부에서 유괴 미수 관련돼서 대책한 보도 자료가 있어 관심이 많아서 꼼꼼하게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무부 대책도 다 좋습니다. 근데 법무부 대책은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하면은 걸리면 엄벌하겠다는 거예요. 예. 저는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N번방 사건 있었을 때요. 저희가 사실 제도 개선하고 N번방 같은 유사한 것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함정 수사도 하고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 들끓다 보니까 인력도 엄청나게 많이 배치하고 좀 진짜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처를 했어요. 저희가 법사위에서도 논의해가지고 함정 수사와 관련된 막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속된 말로 진짜 유인해가지고 범인들을 잡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없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유괴 미수는 이 목적범 부분에 대한 법 규정 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논의를 할 테니까 법무부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산을 늘린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유괴 미수 때문에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니까 경찰 분들이 5만 명이나 학교 주변에 배치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경찰 인력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때는 5만 명을 배치하는데 경찰이 5만 명 배치 있는 동안은 범죄자들이 범죄를 안 저질러요. 근데 사회적인 관심도가 떨어지면은 스르륵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목적범에 대해서 하는 것은 우리 학부모들도 그렇고 저도 법안을 하나 냈거든요. 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법무부에서 정말로 저는 좀 정치적으로 선명하게 더 센 법안을 낸 것이고 다른 법 체계랑 비교해서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오면은 저는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실제 처벌된 거 보니까 유괴 미수로 된 분들 된 범죄자 중에 40%가 성범죄 목적인 걸로 처벌이 됐어요. 그 통계에는 이 의도가 입증이 안 돼가지고 처벌 안 된 사례들이 엄청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 입장에서는 걸릴 확률이 떨어지니까 또 계속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걸려도 범죄에 완전히 성공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짜장면 사줄게, 귀여워서 그랬다, 술 취해서 잘 기억 안 난다 이런 건데 이 목적법 부분은 외국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화가 달라서 한국 부부가 해외에 가서 차에 잠깐 애들을 두고 마트에 갔다 왔는데 그 한국인 부부가 체포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솔직히 잠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차에 잠깐 애들 있으라고 했는데 그거를 외국에서는 아동 학대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강도라고 하면은 저는 이 유괴 미수 부분은 너무 잦다 보니까 진짜로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이고 그래서 법 규정을 지금 법무부 대책은 사실 저도 법무부 검사에 있으면서 그런 대책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말은 그럴듯한데 전문가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걸렸을 때 세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걸리지 않을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 점을 좀 살펴봐 주시고 같은 맥락에서 제가 전자발찌 예산을 장관님 취임하기 전에도 지난 정부에서도 제가 전자발찌 예산을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은 이것도 그 실무적인 거긴 한데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의 재범률이 낮아지면은 강력범죄 무조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재범하는 순간 이건 정말 극악한 범죄라서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전자발찌 감독하시는 분이 17분 중에 그러니까 한 사람당 17사람의 전자발찌 그 찬 사람들을 감시했는데 법무부에서 제가 하도 그러니까 조금 늘려줬어요. 이번 예산할 때 그것만큼은 좀 챙겨서 획기적으로 좀 늘려주십시오. 예, 하여튼 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유괴미수 관련해 갖고서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좀 제대로 좀 처벌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면의 의도, 목적, 고의 이게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입증 관련해 갖고 저 입법적인 방법들도 위원님 지적 정말 정확히 검토해 갖고 제대로 처벌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네네. 하여튼 전자발찌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관련 그 인원도 좀 확충하고 어쨌든 이게 범죄 그 재범을 막는데 굉장히 그 유효하다는 여러 가지 통계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하여튼 도와주시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의사진행 관련된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는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었던 상임위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적 과반 위원들이 개의 요구를 했었는데 개의 요구를 해도 긴급 현안질이나 법안 심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감기관 자체가 출석도 안 합니다. 과반이 개의 요구를 하는데도.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 좀 달라고 해도 피감기관 없는 상태에서 이 속기록이라도 남기려고 의사진행 발언하겠다고 해도 상임위원장도 아닙니다. 사회권 위임받은 간사가 와서 몇 분 만에 산회하고 나갔던 적 여러 번 있었다. 이런 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지금 회의라도 하면서 지금 피감기관장도 이렇게 오셨는데 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좀 지난번을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네. 내일 저희 예산 심사 있고 또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 특경비, 그러니까 검찰 특경비가 아니고요. 법무부 특경비가 아직 제출이 안 됐다는 점. 대부분 교정본부가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네네. 업무 추진비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비가 이제 아무래도 특수경비가 아닌 일반 경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제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불구하고 안 되는 점. 그리고 김현우 소장이 지금 안양교도소에 있는데 지금 제가 뭐 교정본부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다른 현안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뒷전으로 밀려 있는 것뿐이지 교정본부와 관련된 여러 제보들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네. 대체적으로 예산은 뭐 내실 있게 짜신 것 같아서 저도 내실 있게 좀 검토하겠습니다. 네. 법원행정처장님. 예. 여러 가지 지금 뭐 제가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시간의 수당 문제나 명태수당 부족해서 못 주신 부분들 또 지금 이번에 국선 변호사 지원금이 또 종료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내실 있게 예산 편성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사용한 대법원 업무 추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보고받기로는 이제 연간 아마 6억 8천 정도 총액, 총액이 행정처뿐만 아니라 대법원 합쳐서 지금 계속 처음에는 40억 이랬다가 24억 이랬다가 다시 40억 이랬다가 지금 제대로 된 업무 파악도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업무 추진비가 얼만큼 편성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지금 특경비도 얼마 정도 편성되는지 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아마 이번에 업무 추진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제가 확인해 왔습니다만은 같이 이제 내일 소위까지는 이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기존 예산실에서 기존에는 이제 국회 팀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좀 혼선이 있었는데 바로 단순 실수라고 하기엔 업무 추진비가 뭐 특활비 특경비도 아니고 일반 경비를 이렇게 혼동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너무 그동안 법원이 너무 성역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뻔했으니까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게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 추진비, 특경비 다 제출 안 됐다는 점, 국내 여비와 국외 여비 제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원장님. 네.
국내외 여비 제출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복원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검찰 같은 경우는 특활비 특경비만 삭감됐었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만 감사원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원장과 사무총장의 뭐 책임도 있지만 국내여비 업무 추진비가 일괄 삭감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되고 회복을 하시려면 제대로 좀 제출을 하시길 지시해 여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워낙 양이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법무부 장관님, 그 검찰도 특경비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업무 추진비 액수가 인원 대비해서 너무 작고요. 그래서 좀 내실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장님, 그 법제 업무 정보화 추진 사업 33억 정도 올리셨어요. 근데 이미 작년에도 검찰에서 이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관련된 150억 이미 예산안 편성한 적 있고요. 또 이 감사원도 오아시스 예산 편성해서 150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AI 구축 관련된 예산, R&D 예산이나 또 교육연수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작년에 가급적 다 원안 보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점과 더불어 그래도 이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필요한 만큼 신청은 하셨겠지만 뭐 좀 부족하게 신청하셨겠지만 그래도 내실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잘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헌재 사무처장님. 네. 지금 헌법소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68조 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들을 개정하고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지금 입법 추진이 높게 일어나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나 이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사건이 폭주할 것이다. 뭐 사심제 논란 이건 좀 뭐 이미 정리가 된 것 같고요. 폭주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하기 전에 하나 먼저 정리해 볼까요? 헌법재판소가 이미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받아들인 적이 있죠. 헌법재판소 방금 말씀드린 68조 1항에 대해서 한정위헌 결정을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한 법을 적용한 재판. 그래서 그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취소시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우리 헌법에 따라서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위헌론, 이 헌법적인 판단은 이미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위헌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헌재가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사건이 폭주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사건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기소유예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통계를 보실까요? 자, 표를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는 기소유예 사건이 47%를 차지합니다. 2022년에 49%, 23년엔 45%, 24년엔 조금 줄어서 39%인데 올해는 9월까지 기준으로는 68%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소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업무량을 가장 많이 늘리는 것은 바로 기소유예 사건인데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면 무죄라고 생각했던 이 피의자는 어디 가서 다툴 방법이 없으니까 헌법소원밖에 없으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돌려서 이 기소유예 사건을 법원이나 아니면 검찰이나 어딘가에서 다툴 수 있게 바꾸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의 업무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2008년도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 처분이 확대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재판소원을 도입해서 사건이 이제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늘어나더라도 기소유예 사건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입법을 하면 네네. 충분히 감당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내부적인 토론이나 내부적인 뭐 자료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자, 법원행정처장님, 예. 기소유예 사건이 현재 판례에 따르면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다툴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잖아요. 예, 형사소송 해석상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걸 법 규정을 바꿔서 다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입법 재량이죠. 입법 재량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능한 것이죠. 다만 것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법원에 이제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법관 그 부분은요. 예. 헌법재판관은 9명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법원은 판사를 수를 늘리는 것은 입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업무가 증가하는 것도 함께 논의해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게 입법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발의가 되면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법무부 장관님. 네. 계속 검찰 개혁 얘기 계속 나오는데 자, 이제 내년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내년 10월 2일이면 검찰청 폐지되고 공소청이 새로 출범합니다. 네. 그런데 검찰청이 폐지되면 공소청은 새로 생기는 공소청은 수사관이 없죠, 사실상. 수사하다니까. 현재로서 뭐 수사 기능은 없는 걸로 지금.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사관이 대거 이동해야 되는데 어딘가로는 이동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도 지금 다 반영돼야 되는데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 좀 말씀 주시죠. 일단 뭐 공소청법이 어떻게 구성되고 또 중수청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조직 인력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를 할 건지 이런 것이 좀 나와야 그것이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더라도 이게 온전하게 이전될 수 있게 법무부에서 미리 좀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총리실에 그 검찰개혁 그 TF에서 저희들이 뭐 필요한 점들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네네. 뭐 어쨌든 그 법안이 제가 알기로는 뭐 대충 올해 안에 윤곽이 나올 것 같고 한데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위원으로서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김용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이 적시 배당 사건으로 고모인이 찍혀 있다라는 게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시 처리 중요 사건으로 네. 그렇게 분류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경로로 이제 통지도 하고 또 그렇게 분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류가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도 의견을 낼 수 있게 돼 있네요. 김용현 또는 김용현의 대리인이 적시 사건으로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까? 제가 그 얘기했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보통은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왜냐하면 이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부분. 네.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행정처에 보고가 됐는데 국민적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 배당으로 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요 한 달에 수십 건이나 이제 전국에서 이제 적시 처리 중요 사건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건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담당자가 네. 행정처 같은 경우에는 39명이 이제 되어 있는 그 메일링으로 이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은 네. 저희들에서 39명이 동시에 그걸 받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중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제 사유에 해당 아까 내란 재판부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네.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네. 일반 사건으로 해서 이제 배제 사유에 있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상대로 해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해서 그 중에 한 곳이 아마 지기현 부장으로 배당이 된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적시 처리 필요한 중요 사건 배당 방법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은 배당하고 그거하고 무관합니다. 무관하게? 예. 그거는 이제 전담 재판부 있으면 그쪽으로 배당한 거고 아니면은 이제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그 재판부를 상대로 해서 배제 사유 있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상대로 해서 무작위 전산 배당하고 이런 식으로 일반 사건처럼 배당을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게 저는 보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두 사건, 윤 대통령 사건이나 조지호 사건은 관련 사건으로 해서 다시 이제 그쪽으로 배당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이라고 행정처에까지 보고를 다 해놓고 또 다시
그 일반 배당처럼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적시 처리 중요 사건하고 그다음에 배당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사건은 전혀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면 이게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이라고 했을까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이제 사회적인 이목이 이제 집중되는 중요 사건 한 달에도 수십 건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마 위원장님 보신 것처럼 적시 처리 사건, 중요 사건 예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요 사건의 어떤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유에 해당하면은 해당 법원에서 그렇게 이제 그 당사자 담당자가 그렇게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면 형사수석 부장은 업무량 때문이라고 단순히 업무량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배제 사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업무량이 지나치게 특정 재판부에 과다하게 많을 때 그렇게 하면 그 사건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배제 사유 하나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아까 조금 전에 그래도 그 당시에 직위원 재판부가 제일 사건 수가 적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용현 그것을 합리적으로 소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 부분은 그냥 단순히 업무량 왜냐하면 경제, 보건, 식품 전문성이 없는 전문성이 거의 180도 동떨어진데 지금 아까 그 무슨 식품 MC 사회자 같다라고 누가 말씀을 하셨죠, 최익진 위원님께서. 재판진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전문성 없어 보이거든요. 불안합니다. 재판진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평소에 생각하기로 이제 개별 재판부, 개별 법관은 왜 직위원이었느냐를 설명을 못 하고 계십니다. 전문성이 전혀 동떨어지고 국민께 보이는 재판 진행 모습 자체가 전문적이지도 않고 핵심을 찌르지도 않고 산만하고요. 네. 그 상황을 그냥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라 봐야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관계되는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친 후 전문성, 복잡성 처리 시한 재판장의 인사이동 가능성, 현재 업무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돼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국회에 보낸 답변이 업무량이라는 것뿐이네요. 거기 아마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마 포괄적인 종합적인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재판부가 이 관계되는 재판장들과 협의할 때 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주로? 그러니까 일반 사건 배당이 되는 전체 형사재판부 다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판장들과 통상 협의를 거치는 겁니까?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협의했다는 사실과 협의 방법, 협의의 여부, 그다음에 협의의 방법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고 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예, 그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네. 법원행정처장님. 예. 어느 누가 믿겠어요? 예. 어느 누가 믿겠어요? 자, 내란 전담 재판부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이 내란 윤석열 사건. 일반 사건인가요? 중요한 사건인가요? 중요한 사건이죠? 중요한 사건이지만 분류상으로는 일반 사건으로 된 그래서 여러분은 그럼 지금이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꾸려야 된다. 그때라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견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회의를 했는지, 그 당시에 직위원 재판부로 갈 때 어떤 회의를 했는지 회의록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2월 3일 날 여러분이 긴급 회의했거든요. 회의록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위원에게 배당될 때 그 배당된 과정 주십시오. 그 자료 위원장님께 요구드리고요. 법무부 장관께요. 이 박상용 관련해서 이 페트병에 술을 담아 준비해라라고 하는 이 녹취 나와 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녹취가 이게 면회할 때 이 김성태가 자기 부하 직원에게 페트병 석수병에 소주를 담아와라. 내가 오늘 끝장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이야기했습니다. 요거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나온 게 그때 제가 이제 소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2,100원을 썼습니다.
여기 이제 내역이 나왔는데요. 12,100원이 소주 3병, 1,800원짜리 소주 3병, 그리고 생수, 석수 3병, 석수는 700원짜리인가 봐요. 2,100원. 그리고 1,800원짜리 3병 하니까 5,400원. 담배 한 갑이 있었대요. 담배 한 갑. 4,500원. 그리고 여기에 비닐봉지에 담았기 때문에 12,100원이랍니다. 요 석수병에 보니까 3병을 담았어요. 그리고 요 석수병이 남아서 1,800원 하나 더 나와서 소주가 한 병이 더 나왔어요. 소주가 4병에 담배까지 폈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 이거 박상용 나와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요. 저희가 그 누굽니까? 이화영 재판 과정에서 이 그 불려나간 내역 저희가 출정이라고 하죠. 싹 다 했거든요. 요 내용 요 내용 저희가 이야기했는데 박상용이 전부 다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 위증에다가 그런데요. 요 12,100원에 관한 내용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수사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수사에 관한 저는 바로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의원님 요거 관련해서는요. 지금 그 고검감찰부가 이미 이제 사실상의 수사를 좀 착수했고요. 수사 착수했고 또 일부 관련자들을 지금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압수수색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사 중인 그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가 또 보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뭐 고검감찰부에 요구해서 제출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좀 진행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확인되는 대로 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내역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담배까지 폈다 그래요. 이게 박상용 말이 됩니까 이게? 자, 송석준 의원님, 위원장이 사회를 보는 겁니다. 송석준 의원님께 사회권을 드린 바가 없어요. 근데 왜 삿대질하고 그럽니까? 품위를 지키세요. 그렇습니다. 지나치십니다. 언성을 낮추세요. 언성을 낮추세요. 자, 내 대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5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네, 산회를 선포합니다.